안녕하세요. 투더리군 TV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스페인의 한 대학원에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강의실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근처 와이너리였고 저녁마다 식당에서 마신 저렴한 테이블 와인의 맛이었습니다. 한 병에 몇 유로도 안 하는 와인인데 향과 밸런스가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와인 수입 판매를 하는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찍어보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싼 와인을 왜 한국에 안 들여오냐고요. 친구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해 갓 만든 저가 와인은 배로 옮기는 동안 온도 변화와 흔들림 때문에 금방 상한다는 겁니다. 비행기나 냉장 컨테이너로 옮기려면 와인 가격보다 운송비가 더 나온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스페인 현지의 저렴한 와인은 그 자리에서만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사치였던 셈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페인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싸고 맛있는 와인을 실컷 마셔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이 저렴하고 맛있는 스페인 와인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뒤에 숨은 역사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페인 식당에서 매일 마셨던 그 레드 와인의 정체는 대부분 템프라니오였을 겁니다. 템프라니오는 스페인 레드 와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종으로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토착 품종과 블렌딩 되기도 합니다. 이름부터 재미있는데 스페인어로 이르다는 뜻의 템프라노에서 따온 말입니다. 다른 포도보다 일찍 익는다는 특성이 그대로 이름에 담긴 셈입니다. 껍질이 두꺼워서 스페인 특유의 뜨거운 여름 햇볕을 잘 견디고 산도와 타닌의 균형이 좋아서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냅니다. 리오하에서는 가르나차나 마수엘로 같은 품종과 섞이고 리베라 델 두에로에서는 틴토 피노, 토로 지역에서는 틴타데 토로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뿌리는 전부 템프라니오라는 점이 스페인 와인의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스페인은 포도밭 면적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화이트 와인 쪽에서는 아이렌이라는 청포도 품종이 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라만차 지역의 뜨거운 태양과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 오랫동안 저가 와인의 주재료로 쓰였습니다. 재배 면적은 세계 최대지만 실제 와인 생산량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에 머무릅니다. 대신 수출량에서는 종종 세계 1위를 차지하는데 병에 담긴 고급 와인보다 탱크로 대량 이동되는 벌크 와인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저렴한 와인의 전통과는 별개로 스페인에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고급 와인 산지도 있습니다. 먼저 리오하입니다. 리오하 와인의 역사는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의 명성을 얻은 건 19세기 후반입니다. 당시 프랑스 보르도 포도밭에 필록세라라는 진딧물이 퍼지면서 포도나무가 초토화됐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보르도의 와인 양조가들은 피레네 산맥을 넘어 리오하로 이주했고 프랑스식 오크통 숙성 기법을 그대로 전수했습니다. 스페인 토착 품종인 템프라니오와 프랑스식 기술이 만나면서 리오하는 세계적인 와인 산지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리오하의 아로라는 마을에는 기차역 주변으로 오래된 와이너리들이 모여 있는데 당시 보르도 양조가들이 철도를 따라 정착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셰리라는 독특한 와인이 있습니다. 셰리는 헤레스라는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와인이 유럽 전역에 알려진 계기는 다소 거칠었습니다. 1587년 영국의 항해사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스페인 카디스 항구를 습격했고 이 과정에서 셰리 3,000통을 약탈해 영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영국 귀족들이 이 술을 맛보고 반해버렸고 셰익스피어도 자신의 희곡에서 셰리를 언급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셰리는 발효가 끝난 뒤 브랜디를 섞어 도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도수를 올리면 균이 자라기 어려워져 오랜 항해에도 잘 상하지 않았습니다. 콜럼버스와 마젤란의 배에도 셰리가 실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입니다. 셰리 양조에는 솔레라라는 독특한 방식도 쓰이는데 오크통을 여러 층으로 쌓아두고 가장 오래된 아래층 와인을 병에 담을 때마다 위층의 어린 와인을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수십 년 반복하면서 오래된 맛과 어린 맛이 계속 섞이게 됩니다. 훗날 스카치 위스키 양조가들이 셰리를 담았던 오크통을 위스키 숙성에 재활용하면서 셰리 향이 밴 오크통은 지금도 위스키 업계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바가 있습니다. 1872년 카탈루냐 지방의 와인 양조가 호셉 라벤토스는
프랑스 샹파뉴 지방을 직접 찾아가 병 속에서 두 번째 발효를 일으키는 샴페인 제조법을 배웠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그는 프랑스산 포도 대신 마카베오, 자렐로, 파레야다 같은 스페인 토착 품종으로 첫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카탈루냐의 포도밭 역시 필록세라 피해를 입었는데 밭을 다시 일구는 과정에서 아예 스파클링 와인 생산에 집중하는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프랑스 샴페인 생산자들의 반발로 스페인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됐고 지하 저장고를 뜻하는 카바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병 속에서 발효시키면서도 가격은 샴페인의 절반 수준에 그치다 보니 카바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성비 좋은 스파클링 와인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와인 라벨을 보면 낯선 단어들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벤, 크리안사, 레세르바, 그란 레세르바라는 표기인데 이건 전부 오크통과 병에서 얼마나 오래 숙성시켰는지를 기준으로 나눈 등급입니다. 호벤은 숙성을 거의 거치지 않고 바로 마시는 와인이고 그란 레세르바는 오크통에서 최소 2년, 병에서 최소 3년을 더 묵힌 와인입니다. 제가 스페인 식당에서 매일 마셨던 저렴한 와인은 대부분 호벤급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갓 만든 와인이라 신선하고 가벼운 대신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산화되기 쉬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배로 옮기는 몇 주 사이에 맛이 상해버린다는 친구의 설명도 결국 이 등급 체계와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스페인 와인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이었습니다. 마트나 와인 매장에 가도 보르도나 토스카나 와인이 먼저 눈에 띄었고 스페인 와인 코너는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템프라니오 기반의 리오하와 카바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마트마다 스페인 와인 특별 코너가 따로 마련되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제가 스페인 현지에서 느꼈던 그 놀라움을 이제는 한국에서도 조금씩 경험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와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스페인에서 함께 맛본 올리브유 역시 값싼 가격에 비해 품질이 놀라웠습니다. 스페인이 세계 올리브유 생산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광활한 땅과 뜨거운 태양이 만들어낸 풍부한 원재료 위에 필록세라라는 위기와 약탈이라는 우연, 그리고 이웃나라 프랑스의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지금의 다채로운 술 문화를 완성한 셈입니다. 오늘 투더리군 TV와 함께 템프라니오라는 품종부터 리오와 쉐리, 카바까지 스페인 와인의 역사를 훑어봤습니다. 제가 스페인 현지에서 마셨던 그 저렴한 테이블 와인 한 잔에도 이렇게 많은 역사가 담겨 있었다는 게 새삼 놀랍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와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